소개받은 김지정 대표고요. 우리가 윤현집 실장과는 20년, 19년, 17년, 19년 전에 그 소프트뱅크 미디어라고 하는 소프트뱅크 코리아 계열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전략 계획을 좀 담당하다가 소프트뱅크 리서치 앤 컨설팅이라고 하는 또 그 일종의 그 컨설팅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망하고 없지만 한때는 이제 소프트뱅크도 그 코리아에 계열사가 좀 많았었습니다. 저는 나와서 이제 노아 컨설팅을 창업해서 창업자로서 14년을 대표이사로 하다가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하나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노아 인벤션 랩이라고 뭔가 이제 창조하는 랩을 하나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을 지금 대기업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아무래도 저희 핵심 고객사여서 대기업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스타트업의 조직적 특성을 좀 이해하는 기관들이 많지는 않아서 한국의 엑셀러레이터 중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SK 서울 구글 캠퍼스 같은 곳인데 거기에 이제 센터장으로도 이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그 팀들이 가서 좋은 기술 혁신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선발해서 서울 캠퍼스에서 같이 육성하고 그다음에 텔레콤과 같이 POC 같은 테스트하고 요즘 POC라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 Proof of Concept이라고 해서 고객 검증을 항상 이제 대기업들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린하고 어자일하게 제품만 이제 탑이 뭐 명령해서 그죠? 과거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대기업은 대부분 제품 개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앞 단계에서 리서치를 좀 해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선행 상품 기획팀, 뭐 영업, 마케팅 다 모여서 리서치를 하고 고객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역량, 자원을 활용해서 이전 버전보다 좀 나은 버전의 업그레이드된 제품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탑에 올리고 탑이 야 이거 갑시다. 대신에 경쟁사보다 빨리 출시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러닝 커브가 별로 없어요. 앞 단계에서 약간 러닝하고 커브 없이 그냥 쭉 뽑아서 하여간 경쟁사보다 좀 일찍 출시하지 않으면 왕창 깨지는. 그리고 러닝은 언제 하죠? 러닝은 제품 출시한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런 그지 같은 제품을 만들었느냐 막 이제 욕이 나오면 그때 이제 러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제 그 성공한 조직들을 잘 보면 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러닝 커브를 많이 만들어내죠. 어자일하게. 그걸 우리가 린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 린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어질리티, 민첩하다. 그다음에 린하게 뭔가 린 프로세스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주로 하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예요.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중간중간에 고객의 POC 테스트를 하는 거죠. 고객의 피드백도 들어보고 프로토타이핑을 여러 번 돌리면서 피봇을 하는 겁니다. 피봇. 그래서 피봇을 통해서 결국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방식이 익숙한 조직. 그런 조직이 저는 이제 스타트업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대기업은 그런데 약합니다. 여기 대기업 조직에 계신 분들은 너무 아시겠지만 KPI에 너무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고 빛내고 광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부서마다 정해져 있고 그 부서의 KPI가 모여서 부문의 KPI가 되고 그 KPI에 맞춰서 일하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 내부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연결될 수 있는데 수장들이 이제 CEO나 탑 오너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도 변해야 된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탑다운으로 쫙 떨어지죠. 뭔가 아이디어 좀 올려봐봐. 그럼 내부에서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기존의 조직은 그렇게 활동해오지 않았거든. 근데 나보고 무슨 아이디어를 또 내라 그러지? 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치 아이디어를 안 내면 이제 일을 안 한 것 같은 막 압박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사실은 탑의 이슈예요. 탑 오너들의 이슈야. 근데 사실은 실무진들은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진정한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제가 이제 쓰는 표현인데 디지털 변혁 적응 조직이 미래에는 부상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대기업들도 그래서 이 디지털 뭐 전환 적응 조직 또 뭐 변혁 적응 조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조금 어댑티브한 조금 약간 최적화된 그런 조직으로
사실은 기업 조직이 거듭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노아 인벤션 랩은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랑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사실은 내부에서 아이디어가 없는 대기업들 실무부서랑 같이 공동사업 모델을 만드는 혁신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뽑힌 스타트업들한테 대기업이 시드 투자를 하죠, 주로. 리워드로. 뽑혔으니까. 뭔가 이제 리워드를 주지 않으면 뭐 모집이나 이런 것들 잘 안 되니까. 그럴 때 저희도 같이 공동으로 시드 투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주요 영역들인데요. 뭐 이건 넘어가면 되고. 사실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갑자기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고 제가 그 2011년도에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플랫폼이 이제 뜰 거다. 아무도 플랫폼을 얘기하지 않을 때 버티컬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이제 왜냐면 이게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버티컬 플랫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어비앤비나 우버를 잘 보시면 어떤 호라이젠틀한 플랫폼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산업, 특정한 버티컬 세그먼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플랫폼의 작동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잘 작동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측면이 크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해서 살짝 다른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해요. 에어비앤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에어비앤비가 왜 성공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성공했기 때문에 야, 쟤네들 참 잘 나간다, 부럽다. 이게 아니라 왜 성공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 성공했어요? 에어비앤비는 아시죠? 왜 성공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럼 여기서 판매자는 누굽니까? 에어비앤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어비앤비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왜 성공했을까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죠? 네,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존의 에어비앤비의 경쟁사는 누굴까요? 기존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뭘까요? 에어비앤비가 경쟁하고 지네들은 경쟁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하고 있는 건데 경쟁 사업자가 누굽니까? 전통적인 숙박업체인 거죠. 호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힐튼 호텔 체인 이런 겁니다. 근데 얘네들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메커니즘은 뭐죠? 부동산을 매입한다. 그죠? 지금은 이제 부동산도 매입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잘 운영되지 않는 호텔을 매니지먼트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힐튼 호텔이라던가 이런 체인들도.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건물을 올려서 객실을 판다. 비싸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럭셔리하게 만들죠. 객실당 40만 원, 50만 원씩 받고. 이게 전통적인 5성급, 4성급 호텔 비즈니스의 모델이에요. 그럴 때 자산화해야 되는 건 뭐죠? 고정자산화 되는 건 뭐죠? 부동산과 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숙박업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죠? 고정자산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데이터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공통점 뭘까요? 일단 서플라이 사이드와 디맨드 사이드 고객을 연결한다. 공통점. 자, 에어비앤비의 서플라이 사이드는 누굽니까? 에어비앤비의 서플라이 사이드는 전 세계에 있는 호스트, 빈 방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맡기면 언제 나갈지 몰라. 공실이 언제 나갈지 몰라. 회전율이 낮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빈 방의 회전율을 높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호스트들. 디맨드 사이드 고객은 누구죠? 에어비앤비의 디맨드 사이드 고객은 전 세계의 개별 여행을 가고자 하는 게스트죠. 그러니까 사실 에어비앤비는 게스트와 호스트를 그냥 연결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커넥팅하는 거죠. 연결하고 중개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우버도 마찬가지죠. 우버의 서플라이 사이드 고객과 디맨드 사이드 고객이 쪼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잘 보면 대부분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상품이나 재화를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마진을 붙여서 셀링하거나 업셀링하는 모델이 아니야. 왜? 그런 모델들은 너무나 즐비하게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도적이고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환경 그 자체를 갖고 있어. 근데 그 환경에 서플라이 사이드와 디맨드 사이드 완전히 서로 다른 양자가 이 인터페이스에 딱 모여들면 뭔가가 효율적으로 효율화돼요. 그게 탐색 비용이 줄어드는 걸거나 거래 비용이 대부분 줄어드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국 친구한테 얼마 전에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숙박하면은 내가 패키지 여행은 이제 대부분 안 가는 추세니까 개별 여행을 갔을 때 바르셀로나에 있는 민박집을 하나 좀 빨리 찾고 싶은데 구글에 들어가서 찾을까? 아니면 에어비앤비에서 찾을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을까요? 어디에서 찾을까요? 바르셀로나에 내가 일주일 동안 묵고자 하는데 호텔이 아니라 민박집이 필요해. 그럴 때 여러분들 구글 검색하십니까? 에어비앤비에 들어가겠죠. 자, 또 다른 질문. 내가 상품을 하나 A라는 상품을 사고 싶은데 미국애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가장 빨리 검색할 수 있는 데가 구글일까? 아마존일까? 어딜까요? 아마존이라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그래서 이렇게 버티컬, 어떤 특정한 세그먼트에서 플랫폼을 소유한 사업자들을 검색으로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검색으로. 아마존은 그냥 상품 검색 사이트인 거야. 내가 구매하지 않아도 전 세계 모든 상품이 거기 다 있으니까. 구글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심지어 댓글과 리뷰까지 보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꼭 아마존에서 안 사도. 민박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버티컬 플랫폼으로 위너 테이크 올 또는 위너 테이크 모스트 정도 하는 사업자가 되면 그냥 검색으로 인지가 되는 거야. 그 특정 고객들한테는. 그럼 검색으로 인지되는 순간 그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은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검색을 하십니까? 탐색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의 핵심인 거예요. 플랫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존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내가 올라타서 뭔가를 탐색하고 정보를 구하려고 하면 비대칭성이 여전히 높은 거야. 그리고 얘를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이게 뭐예요? 이게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단점인 거야. 이게 원사이드 마켓. 파이프라인 비즈니스의 단점인 거예요.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는 사업자가 그 파이프라인을 까는데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죠.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기의 재화와 상품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유통망과 공급 채널망을 관리하죠. 그래서 원가 절감,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품질 관리, 원가 절감, 표준화, 시스템. 이게 KPI에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마진을 그래서 높이는 활동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단면적인 구조의 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왜? 내가 원하는 것은 굉장히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는데 나한테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찾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는 부족한 거야. 그 영역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왜 숙박을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개별 여행 고객들이요. 저희한테 오셔라. 단 1분이면 바르셀로나에 100개의 민박집을 찾을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줄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어비앤비가.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과거에는 에어비앤비가 없었던 시절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도에 또는 뭐 스페인에 포르투갈에 전혀 가보지 못했던 곳에 한 달 동안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약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거의 10분이면 내가 가는 동선에 따라서 좋은 에어비앤비가 내가 묵을 만한 숙박 시설과 그죠? 리뷰와 댓글을 다 나한테 제공해 주잖아요. 그것도 공짜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탐색 비용, 거래 비용을 극소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거래 관계가 효율화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저는 2011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좀 봐왔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년에 비즈니스 모델 게임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사실은 할 수 있을까를 몇 가지의 프레임워크로 설명한 책을 내고, 이제 금년에, 여기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구매 좀 해주세요. 어제 나왔어요, 어제. 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그냥 되게 쉽게 한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주제는 요 세 가지예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말로만 들었지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했을 때 Hello, business leaders, marketers, and technologists. My name is Niall McKillop. What is
digital transformation? Let's break it down, starting with the word digital. It might be easier if I give you my interpretation of what it doesn't mean in this context. Digital does not refer to the creation of new websites, the addition of e-commerce stores, getting likes, retweets, or social posts, or even the use of technology. So, what does digital mean in this context? The word digital is a synonym for the pace of change that's occurring in today's world.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Pace of change, 변화의 국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Under tremendous pressure, in many cases driving them into the land of irrelevance. Some are seeing the signs, others just don't. Because of rapid technology adoption, how our customers engage with us is changing the operating system of how we create new,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and how we must change if we are to keep pace. We are seeing two types of organizations. 자, 여기서 한번 Those 보세요. that are just doing digital and a new kind 이게 되게 of 중요한 것 digital 같아요. innovators. 네, 우리가 디지털 Digital 트랜스포메이션을 innovators 헷갈리면 안 are 된다는 winning. 겁니다. They are disrupting every conceivable marketplace enabled by this new technology adoption. The biggest mistake we are seeing is that many organizations are simply 많은 조직이 digitizing 디지타이징을 existing 디지털 services 트랜스포메이션으로 and calling 착각한다는 it 거예요. digital transformation. It's really not. So, what is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transformation is a journey of strategic, planned, organizational change. It starts by empowering our teams with new methods to create highly responsive strategy and a fearless culture of innovation. 데이터 It 드리븐한 is the 전략, right leadership 데이터 중심의 that 전략도 creates 나오죠. the high 앵커가 performance 잘하고 of 있는 organizations, which is delivered by marketers and technologists principally. This is digital transformation. And here's the good news. There's a system, tried and tested, for this kind of organizational change. Here at Ionology, we have created the world's best digital transformation program.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화의 국면, 급격한 변화의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업에게. 그래서 기업들이 뭐에 집중하냐면 Rapid Adoption of Technology, 이게 기술의 빠른 적용인 거죠. 빨리 기술을 뭔가 적용해서 뭔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주로 누가? 탑이. 밑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사실은. 위에서 자꾸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저성장 시대. 그래서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VR, AR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너무 요소 기술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자. 그래서 뭐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술의 특정한 기술을 빨리 적용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디지타이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저런 기술은 요소 기술로서 존재하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그래서 달성할 수 있느냐의 이슈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얘기는 뭘까요? 결국 이 얘기는. 이게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어드밴스된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까 에어비앤비가 성공한 것처럼 기존의 호텔 숙박업을 완전히 가치 사슬을 해체하고 플랫폼이 돌아가는 새로운 양면 시장의 구조로 새롭게 숙박업을 재규정한 에어비앤비처럼 이노베이터스럽게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new sustainable한 competitiveness, 존속 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존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확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디지털 전환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하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변혁시키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거를 너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너무 기술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술의 도입과 부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자율주행차 이제 시장이 올 거고, 그러니까 모빌리티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고, IoT가 중요하고,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기업 조직 입장에서는 그렇게 개별 단위로 기술을 바라볼 게 아니라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타이징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왜? 과거에 디지타이징이 만연했었어요. 우리가 뭐 SAP, ERP를 도입한다던가 SCM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온프레미스로 도입한다던가 이런 건 뭐야? 다 디지타이징이에요. 디지타이징.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효율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런 업무 개선, 효율성 이상의 기존의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변혁, 그러니까 형질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trategic Planned Organizational Change, 영어가 나옵니다만 전략적으로 계획된 조직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는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한 조직들을 벤치마크 해보면 기술을 도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뭐가 중요하다? 조직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거의 2, 3년 동안. 그 다음에 그 바뀐 조직들이 기술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벤치마크를 하면서. 완전히 다른 인더스트리의 플레이어도 보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관점은 우리 시장에서 나랑 경쟁하고 있는 사업자만 보는 게 경쟁이었어. 근데 이제는 경쟁의 개념이 바뀐다는 거야. 통신 사업자, 제가 이제 거래하고 있는 SK텔레콤한테 SK텔레콤의 경쟁 사업자는 KT일까요? 구글일까요? KT일까요? 페이스북일까요?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예를 들면 통신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 모르시죠? 구글 파이버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SK 브로드밴드 같은 사업을 전국에서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벌룬, 풍선 띄워가지고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에서 이제 새로운 무선 인터넷 기술을 지금 제공하려고 새로운 이제 무선 인터넷 기술에 대한 특허들 막 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의 관점이 완전히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어드밴스된 기술이 등장하면. 그래서 전략적으로 계획된 조직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고, 근데 그 전략적으로 계획된 조직 변화의 핵심에 뭔가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전략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자꾸 보는 거예요. 혁신 스타트업을 보는 이유가 대기업이 에어비앤비, 우버를 보는 이유가 쟤네들은 아직 상장도 안 했고, 근데 기업 가치가 막 에어비앤비만 하더라도 30조가 넘어요. 힐튼 호텔 체인의 기업 가치보다 높아. 우버는 지금 70조가 넘었어요. 80조야. 네? SK텔레콤이 20조도 안 돼요.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거의 4배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보니까 얘네들은 자산의 개념이 틀린 거야. 자산의 개념. 과거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리턴 온 에셋, 그죠? 총 자산 이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순이익을 얼마나 높이냐의 개념이 있습니다. ROA가 그래서 1 이상이어야지만 자산을 잘 활용해서 순이익의 증가를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1 이하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못했다는 거죠. 대기업한테 과거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고정자산 더하기 유동자산이었어요. 고정자산, 내가 이미 깔아놓은 네트워크, 내가 깔아놓은 유통망, 다 고정자산.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내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당자예금. 이런 것들을 생산과 영업과 마케팅 활동에 때려 부어서 기존의 시장을 수성하고 경쟁사보다 압도적인, 그죠?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 원가 절감, 품질 관리, 표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1등하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중요했다는 거죠. ROA를 1 이상 유지하면서. 근데 잘 보세요.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최근에 예를 들면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예를 들면 스타트업에서 성공해서 카카오, 네이버 잘 보시면 이런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산의 개념이 틀린 거예요. 고정자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버가 고정자산이 많을까요? 얘네가 택시를 자산화합니까? 실제로? 기존의 택시업은 택시를 자산화하죠. 그래서 택시를 산업금을 이제 채워가지고 이제 돌리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우버는 전 세계 100개국에 가장 많은 택시를 사실은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자기 자산은 아닌 거지. 서플라이 사이드 고객인 운전, 그 자차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자산인 거야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에 자기 자차 정보를 다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우버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또 주죠? 어떤 데이터를 주죠? 디맨드 사이드 고객의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매치메이킹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자산, 고정자산에 대한 개념보다는 데이터 자산, 서플라이 사이드 고객과 디맨드 사이드 고객이 자발적으로 플랫폼 인터페이스에 쏟아놓는 그들의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적절하게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오토메이션 하는 거, 오토메이션. 여러분,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면서 이상한 생각 안 들었습니까?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기 전 우리는 2년 전, 3년 전에 뭘 이용했죠? 전통적인 택시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콜택시를 번호를 다 입력하고 다녔어요. 저희가 한 개고 아니고 한 3개 입력해놓고 뿌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상담원이 이제 전화 받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배차 안내해주죠. 휴먼 스텝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다리죠. 문자로 배차가 되면은 오케이. 배차가 안 되면 죄송합니다. 배차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싹 욕하다가 또 전화 거는 거야. 또 때리고. 그러다가 이제 안 오면 이제 열받아가지고 경쟁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스트리트에. 그래서 다른 이제 도로로 막 30분씩 걸어가가지고 겨우 잡고 막 금요일 밤에. 근데 이제 카카오 택시가 나오면서 물론 카카오 택시가 100% 매치메이킹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중에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면 상담원이랑 내가 통화할 필요 없이 카카오 택시를 누르는 순간 누가 나를 매치메이킹 해줍니까? 바로 알고리즘 노동자가. 알고리즘이 1분 이내에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택시기사한테만 먼저 날리잖아요. 1분 이상 안 오면 그 다음에 2분, 3분, 최대 7분까지 돌아가잖아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지 않은 분은 요 메커니즘 모를 거야 아마.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신 분들은 과거의 경험과 좀 다른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이제 상담원이랑 대화할 필요가 없어. 누가? 카카오 택시라고 하는 플랫폼 인터페이스가 오토메이션화 돼 있는 거죠. 왜? 위치값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나의 위치값과 내 위치값 주변에 있는 택시기사의 위치값을 다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매치메이킹 알고리즘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1분 이내에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택시기사를 찾아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자산인 거예요. 이 데이터 자산의 힘이 결국 뭡니까? 전략적으로 계획된 조직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기존의 조직처럼 일할 수가 없어. 이런 자산 자체가 이제 개념이 다 틀려지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요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마존 고 아시는 분? 네, 아마존 고 또 많이 모르시네요. 자, 보시죠. 네. 뭐 보이시죠? 안 키워도? 네. 자막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 잘 보이십니까?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죠. 네.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모델이 성공했다고 보여준 게 아니라 여기에 적용된 기술들을 한번 어떤 기술이 적용됐는지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아마존 고라고 미국 시애틀에서 1호점이 실제로 오픈했습니다. 네.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금년 12월. 작년이죠? 네. 1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점포야, 무인 점포. 아마존은 이커머스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리테일러지 피지컬에서는 별로 활동 양상이 없었는데 실제 피지컬에 무인 점포를 낸 겁니다. 월마트랑 경쟁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월마트 같은 거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이 아마존 고 앱을 깔고 그냥 아까 찍고 딱 들어가면 인지를 해요. 매장이. 이 사람이 프라임 멤버십인데 우리 아마존 고 매장에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어떤 물건을 놓고 내리고 하는지를 다 측정합니다. 메저먼트를 해요. 그리고 그냥 나오면 돼. 물건 구매해서 장바구니에 담고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러면 아마존 고 앱에 네가 산 물건 리스트가 나오고 바로 아마존 페이먼트 통해서 원클릭 페이먼트 통해서 그냥 계산하면 끝.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있는 건데 얘네들이 재미난 것은 여기에 쓰인 기술이 뭐냐는 거죠. 여기에 쓰인 기술이 다름이 아니라 아까도 이제 나왔죠. 이 세 가지입니다. 컴퓨터 비전 테크놀로지, 딥러닝 알고리즘, 센서 비전 이 세 가지가 쓰였다고. 근데 이 세 가지 기술이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는 기술일까요? 최근에. 네? 예. 무인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들이에요. 왜? 무인이니까. 네? 뭔가 이제 사방, 팔방을 이제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컴퓨터 비전 테크놀로지예요.
그리고 센서 퓨전 기술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셀프 드라이빙 카니까. 거기다가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계산해내야 돼요. 예. 근데 얘네들은 이걸 어디에 적용했습니까? 매대에 적용해버린 거예요. 매대.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아마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물건 셀러와 바이어, 그러니까 셀러 사이드에 그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아마존에 등록해서 예, 전 세계에 있는 그 가입자들한테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어떤 마켓플레이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가 아닙니다. 마켓플레이스를 넘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객 데이터 자산을 활용해서 좀 더 진화된 어드밴스된 기술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피지컬 리테일러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사업자인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쌓은 고객 데이터 자산에 기반한 기술 영역들을 가지고 피지컬에 적용하면서 새로운 이노베이터로 자꾸 뭔가 실험적으로 테스팅을 하고 있는 애들인 거예요. 물론 이 실험이 성공을 할지 뭐 실패로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내년 말까지 200개로 늘리겠다. 아마존 고를. 그리고 최근에 홀푸드라고 하는 또 프레시, 신선 식품을 유통하는 유통망 400개를 갖고 있는 홀푸드를 인수를 해봤어요. 아예. 그래서 프레시, 남은 영역이 프레시잖아요. 여러분 이커머스에서 고객들이 잘 사지 않는 품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선식품이에요. 신선식품은 눈으로 보고 거기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여러분이 가가지고 신선도를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좀 꺼림직한 거야. 그죠? 이커머스에서 그냥 쇼핑하기에는. 패션이라던가 의류, 계집, 전자제품은 괜찮은데 그건 최저가 비교 검색이 좋지. 이커머스가.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먹는 문제는 우리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커머스가 활발하게 사실은 장악하고 있지 못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제 그 시장도 지금 이커머스가 장악하고 있죠. 마켓컬리, 뭐 헬로네이처 이런 신선식품 유통업체가 온라인으로만 유통시키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이커머스 분야에서 아마존이 가장 낮은 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신선 프레시 식품 쪽이에요. 그래서 홀푸드를 아예 인수를 해서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온라인 투 오프라인, 거의 O2O, 옴니 채널을 한번 구축해 보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고객들한테는 이런 새로운 실험들이 신선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인식률이 정확하다면. 내가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애큐레시가 되게 높고 실제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길게 병렬 현상에 있는 대기 선상에서 20분, 30분 기다리면서 카드 긁는 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사는 거 그냥 쭉 가서 그냥 빠져나오고 대기 행렬 없이 그냥 페이먼트 가능한 점포를 좋아할까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사용자 경험상에 아주 세련되게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면 사실 아마존의 이런 시나리오가 고객들한테 먹힐 수도 있겠죠. 가까운 미래에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적용하고 뭔가 섹시하게 뭔가 기업이 쇼잉하기 위한 용도로 사실은 사용하기보다는 이제는 기존에 완전히 없었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의 새로운 가치를 뭔가 창출하는 쪽으로 기업들도 기술의 적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술을 적용하면서 반대급부로 어떤 자산이 쌓이냐면 고객과 관련된 행동 패턴과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 또는 고객의 어떤 프로파일 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의 적용을 통해서. 그래서 그 데이터를 계속 끈질기게 분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최근에 플랫폼 사업자들의 핵심 이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점점 더 고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하고 딥러닝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자가학습, 오토메이션까지 가게 되면 기존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가 과연 이 새로운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가치를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이슈들이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의 새로운 리스크 또는 새로운 챌린지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최근에 전통적인 조직에게 특히 조직의 수장들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기업의 오너들이 바라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5가지 정도의, 이거 다 이제 너무 시간이 기니까 5가지 정도의 이제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압박감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우리도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더 이상 산업의 경계가 무의미한 시대로 돌입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토비 테텐바움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논문입니다. 뉴토니언 띠어리와 케이어스 띠어리. 뉴토니언 띠어리라고 하는 것은 만율력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이야. 관성의 법칙. 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산업계에.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리니어하고 심플하고 원인, 커즈 앤 이펙트, 원인과 결과가 예측이 가능한 시장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경쟁이 제한적일 때. 그러니까 나의 경쟁 사업자는 삼성전자의 경쟁 사업자는 LG전자의 끝. 제와의 경쟁에서 제가 못하는 거 우리가 더 잘하고 우리가 잘하는 건 더 잘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정의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뉴토니언 띠어리예요. 근데 어드밴스된 기술이 빠르게 기업 조직에게 적용되고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자산의 개념을 바꿔버리는 시절까지 이제 가게 되면 도대체가 우리의 경쟁 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쟁 사업자가 구글인지 페이스북인지 우버인지 에어비앤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의 경계가 더 이상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어드밴스된 기술 때문에. IoT가 의미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IoT가 적용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IoT가 적용된 제품을 우리 경쟁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는 사업자들이 IoT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시장에 막 진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경쟁의 개념이 완전 뒤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가 아니라 easy growth behind us라는 뭐 얘기인데 이게 not easy growth behind us. 그러니까 우리 뒤에 이제 더 이상 쉬운 성장이 이제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이제 점점 더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 전 세계 경제는, 글로벌 경제는. 경쟁률, growth rate, 성장률은 이제 제로 시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탑 오너들은 이제 경계심이 이제 늦출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는 조금씩 성장해 왔는데 그래도 이제는 성장률이 막 제로야. 도대체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로는 더 이상 성장을 구가할 수가 없대. 그래서 변해야 된대.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그럼 어떻게 변해야 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게 뭐야?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 이런 퓨어 디지털 네이티브, 요거는 이제 표를 좀 볼까요? 퓨어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점점 더 비즈니스 모델 혁신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기업이 업그레이드된 버전, 이전 버전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제품을 가지고 혁신자로 추앙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애플이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애플도 이제 스티브 잡스 타계 이후에 혁신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막 줄 서서 이제 사지 않아. WWDC가 막 예전처럼 뭐 기다려지지 않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 시절에는 그 매년 6월에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월드 디벨로퍼 포럼 열렸잖아요. WWDC.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포럼. 여기에 한번 가는 게 막 소원인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언제 열렸지? 저게? 뭐 이런 정도로. 무슨 이슈가 있지, 요즘 애플이? 아이폰 그 X 때문에 그냥 싹 욕만 하잖아요. 한국만 20만원씩 더 비싸고. 10번째 10주년 기념작이긴 한데, 저도 사고 싶어. 기념작이니까. 스티브 잡스 때문에 사는 거지. 타겟 10주년 기념작인데. 근데 160만원, 70만원짜리를 살려니까 막 손이 발발발발 떠는 거지, 막. 그러면서 막 싹 욕하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 막, 한국에 막 이렇게, 덤탱이 씌워서 판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혁신의 동력은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대기업들이. 왜? 이전 버전에 업그레이드된 버전만 가지고 계속 읽어먹으니까. 근데 비즈니스 모델 혁신자로 부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아직 상장하지 않았는데 기업가치 1조 이상의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기업들이죠. 자, 이게 이제 탑 10인데요. 최근에 탑 10. 1등이 우버입니다. 지금 70조. 그 다음에 2등이 샤오미가 좀 떨어졌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뭐, 디디2싱이 이제 그 중국의 우버예요. 중국의 우버. 그 다음에 팔란티르라고 하는 빅데이터. 그 페이팔 창업자인 그 피터 틸이 만든 업체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드릴게요. 여기서 내가 한 6개 정도 알고 있다. 5개 이상 알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5개 이상 알고 있다. 지금 5개 이상 알고 계신 분들은 플랫폼 또는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나는 3개는 알고 있어.
3개는 알고 있어. 3개는 알고 있으면 다 손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손을 다 안 드시네. 자, 근데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들이에요. 스페이스X 빼고. 스페이스X는 그 테슬라의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가 만든 화성의 우주 발사를 위해서 만든 우주 발사체 업체예요. 개발업체, 제조에 가깝죠. 이 업체 빼고 나머지 기업들은 어떤 물건,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본인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해서 만들어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모델이 없습니다. 대부분 서플라이 사이드 고객과 디맨드 사이드 고객 또는 제3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추거나 거래 비용을 극소화해서 효율화시킨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모델들이 대부분이에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존의 이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소유한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에 여러분이 올라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점점 더 나한테 맞는, 나의 니즈는 점점 더 파편화되고 있는데 이 파편화된 나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거래 비용과 탐색 비용이 점점 더 들어가. 그래서 뭔가 효율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뭔가 그런 정보 탐색의 비용을 줄여서 뭔가 내가 효율화되기를 원하는 쪽으로 고객들이 점점 이동하는데 거기에 맞는 버티컬한 플랫폼들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최근에 많이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자들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자에 가까운 유니콘 스타트, 기업 가치가 1조 이상 있다. 이런 기업들로 이제 언론상에 막 보도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팔란티르는, CIA나 FDA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 잠재적 그 범죄자들 있잖아요. 테러리스트.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죠. 서비스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양면 시장이냐면 결국 디맨드 사이드 고객은 누굴까요? 팔란티르의. 그런 정부 기관인 겁니다. 고객의 시큐리티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중요하게 데이터가 필요한 그리고 그것도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소셜 데이터라든가 소셜 미디어 같은 거 막 분석해내잖아요. 미국은 그게 워낙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디맨드 사이드 고객은 뭘까요? 디맨드 사이드 고객은 B2B예요. B2B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좀 다르게 그 프라이빗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셀링 해주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 업체들과 제휴해가지고 데이터를 끌고서 얘네가 이제 자동화시켜가지고 약간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인물들을 자동으로 이제 수집하고 분류하고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양면 시장으로 서플라이 사이드와 디맨드 사이드를 완벽하게 갖고 그 양자를 연결해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진화한 모델도 있고 아직은 그렇지 않은데 어느 한쪽 고객의 효용을 네트워크 효과로 일단 만든 다음에 그 네트워크 효과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또 플랫폼 워너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완전히 서로 다른 성질의 양쪽 고객 또는 다자 고객들을 뭔가 탐색 비용을 줄이거나 거래 비용을 극소화함으로써 새로운 효율성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이고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랫폼 이론에도 나오는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제품 서비스 개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대기업들은 이전 버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혁신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조금 낮추거나 새로운 기능, 스마트폰 시장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시장을 볼 때 순서가 있죠. 가장 먼저 누가 출시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에서 가장 먼저 출시하는 사업자가 누구예요? LG전자가 가장 먼저 냅니다. 그죠? 한 3개월 정도 앞에 내. 그 다음에 누가 내죠? 삼성전자가 출시를 해. 그 다음에 애플이 출시가 되죠. 글로벌에서도 그래요. 글로벌에서도. 그러니까 LG전자 입장에서는 출시 시기가 사실은 늦춰지면 매출액에 큰 타격이 갑니다. 왜?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S8 정도 나오면 안 팔리니까. V 시리즈는 안 팔려. 3개월 동안 망창 팔아야 돼, 막. 물량, 그래서 막 가격도 좀 낮춰주고, 그죠? 물량, 이동통신 사업자한테 먼저 이제 제공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찌되든 간에 1년에 한 번씩 신제품은 업데이트되고 기존 버전보다는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 향상이 돼야 돼. 그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제품 서비스 개발 방식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중간에 러닝 커브가 별로 없어요. 한방 탑이 결정하면 그냥 쫙 출시 시점까지 무조건 밤 새고 뭐 달려가지고 일단 내야 돼.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퓨어 디지털 네이티브들, 플랫폼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자로 부상하고 성장률이 다른 데는 낮은데 얘네들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막 고객도 막 많아지고 있고. 근데 얘네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을 보니까 좀 다른 거야. 남들보다. 그 다른 방식들이 이제 사실은 소개되고 있는 건데 그 방식들이 뭐 GE가 처음으로 사실은 그 린 스타트업, 어질리티를 사실 가지고 와서 새롭게 이제 패스트워크라고 하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처음으로 제안한 대기업 중에 하나인데 스타트업의 프로세스예요, 이게. 스타트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시드 투자하고 저희도 이제 초기 투자를 하니까 초기 투자했던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인적 자원밖에 없어요, 사실. 자원이라고 하는 게. 핵심 역량이 뭐 있습니까? 네? 자본이 많을까? 그렇지도 않아. 그냥 인적 자산밖에 없어요. 3, 4명. 많아봤자 5명. 그 인적 자원들이 모여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혁신 조직이 스타트업입니다, 사실. 작은 조직, 뭐 창업 3년 미만의 뭐 초기 기업? 한국에서는 스타트업을 그렇게 정의하지만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은 혁신 조직이에요. 그냥 혁신 조직.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구성된 적은 인적 자원으로 구성된 조직이 그냥 스타트업일 뿐이야. 그래야지 빨리 성장하니까. 빨리 성장하는 기업의 그 제품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를 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먼저 고객이 무엇이 필요한지, 고객의 문제점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뭐지? 이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해가지고 요 정도의 제품까지는 내가 개선할 수 있겠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나중이고 애초부터 우리의 고객은 누구지? 그 고객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지? 어떤 니즈가 있지? 그래서 가설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가설. 고객 문제점에 대한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그 가설을 해결할 수 있는 MVP를 만든대요. MVP. 여기서 말하는 MVP는 Minimum Viable Product의 약자입니다. 미니멈하고 바이어블한 프로덕트. 그게 뭐냐? 최소 존속 기능 제품이에요. 최소 기능 제품이라는 표현을 써요. GE도.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제품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객의 문제점에 대한 가설 2-3가지가 실제로 해결되는지를 빠른 속도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최소의 기능 제품. 고객의 문제점에 대한 가설을 내가 현실 세계에서 검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심지어 GE가 그렇게 주장한다니까. GE가 R&D 피리어드가 8년이 걸렸어요. 왜? 얘네들은 인더스트리얼 머신을 만든 애잖아. 항공기 엔진 1등 사업자입니다.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발전 설비 만드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몇백억짜리야. 하나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근데 얘네들이 패스트워크라고 하는 GE 패스트워크라고 저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 패스트워크 프로세스를 거의 3년 전부터 제프리 멜트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스타트업처럼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MVP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MVP는 GE 디자인 센터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CNC 밀링 머신과 3D 프린터가 있어. 고객과 함께 2박 3일 워크숍을 합니다. 얘네가. GE 엔지니어와 고객이 직접 모여서 고객의 문제점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해결책이 제품이죠. 이게 해결책인지 해결책이 아닌지를 3D 프린터로 워킹 샘플을 빨리 만들어서 고객의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지표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KPI는 그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KPI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고객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지표는 다 달라진다. 새로운 학습 지표를 설정하고 내가 이 지표에 따라서 고객이 뭔가 이게 좋은 해결책이라고 고객의 피드백이 나와. 그러면 유지. 만약에 이거 아니네. 고객의 문제점에 대한 가설이 이거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아니네. 그러면 피봇.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거를 2-3번의 과정을 빠른 속도로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가까운 제품을 빠른 속도로 만드는 방법. 그게 패스트워크예요. 이 패스트워크가 바로 GE가 처음으로 도입한 린 개발 프로세스인 거야. 굉장히 어질리티가 높은 거죠. 그래서 GE 디자인 센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디자인 센터의 기능이
이 패스트워크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누가 주로 쓰는 방식이냐면 바로 스타트업들이, 혁신 스타트업들이 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프 히메이트 회장이 닌 스타트업의 저자인 에릭 리스를 크로톤빌로 불러서 전 세계 700명의 임원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워크숍을 하고 나서 우리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패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GE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디지털 전담 부서를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에 세웁니다. 1,500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이제 고용하기 시작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왜냐면 GE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2,000명이 넘어. 실리콘밸리에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500명이 넘어. 그럼 얘네는 이 사람들을 뭘 할까요? 뭘? 고객의 현장에서 나오는 피드백을 데이터화하고 제품의 IoT 센서를 200개, 300개 때려 부어서 항공기 엔진이 멈추면 우리가 유지보수 하러 가가지고 왕창 돈을 버는 모델을 다 버리고 사스,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항공기 엔진이 고장나기 전에 우리가 예측 진단해야 된다. 고객이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1%만 더 되더라도 왜? 항공기 엔진이 멈춰버리면 항공사의 매출액이 급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 제품에 대한 탓으로 넘어온다는 거야. 그러기 전에 우리가 사전 예방 진단을 해줘야지. 예방 진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데이터를 모아야 돼. 데이터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IoT 센서를 이제 우리가 제품에 도입해야 돼. 그래서 지금 모든 GE의 제품에는 IoT 센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GE 코리아의 전무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네들은 제품 출하할 때 이제 고객의 동의서를 받아요. 어떤 동의서? 우리가 IoT 센서가 들어가 있고 어떤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센서로부터 이런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래서 당신들한테 예측 진단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이거를 다 서약서를 받고 협약을 맺고 제품을 출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GE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뭘 하냐면 프레딕스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 GE 제품에 있는 모든 IoT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하나의 클라우드에서 지금 다 실시간으로 대시보드에다가 쫙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신러닝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머신러닝에 의해서 분석하고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시그널이 딱 발생하면 이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 알람이 나한테만 울리는 게 아니라 고객의 슈퍼바이저한테도 울려서 바로 실시간 예측 진단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액이 사스 기반의 그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 매출액의 거의 20% 정도에 도달할 정도로 이제 GE가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도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이 자꾸 나오니까 야, 우리 지금 제품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를 그냥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야? 좀 우리도 조금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때 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 자본주의, 그러니까 데이터 자산을 확보하는 게 이제 점점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인식을 CEO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자산, 유동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 데이터 자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거지향적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위촉되는 무슨 개인정보 이게 아니라 고객이 정말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고객의 동의하에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이제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로파일링 데이터. 고객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객의 동의하에 남기는 흔적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스티치 픽스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그 패션 지금 몇 시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시간 반을 강의 시간을 부여를 하고 30분을 질의응답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8시인데 딱 1시간 7시 10분이니까 5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1시간 반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닌 거죠, 그죠? 거기를 너무 이제 지겹다, 그죠? 1시간 반을 듣기에는 너무 지겹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 10분 정도만, 이게 너무 길어요. 제가 갖고 온 자료가 사실 거의 반나절 워크숍에 가까운 자료여서 중요한 거 위주로만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사실 중요한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사실 제가 엮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왔다 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플랫폼을 바라볼 때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플랫폼, 하드웨어 플랫폼. 이제 요즘은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해도 플랫폼이고 하드웨어를 개발해도 다 플랫폼이고 IT 플랫폼, 다 플랫폼을 다 붙여. 근데 플랫폼의 본질은 뭘까? 플랫폼 본질은 뭘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원래 주장했어요.
경제학, 제가 이제 사실은 경영학 박사 학위를 플랫폼 전략론으로, 전 MIS 전공인데, 서브젝트를 이제 플랫폼으로 삼아서, 논문을 한 세 번 썼습니다. 세 번 썼는데, 플랫폼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키페이퍼를 많이 봤죠. 근데 대부분의 플랫폼 전략 또는 플랫폼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경제학자들은 양면 시장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요. 장티롤 같은 교수는. 양면, two-sided market.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성질의 고객군을 매개하고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 그냥 규정해버려요. 그래서 양면 시장인 거예요. 서로 다른 성질의 2개 이상의 고객군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다. 제도적이고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다. 근데 이걸 전략론 관점에서 연구하는 경영학자들은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 이 플랫폼은 생태계다. 플랫폼은 이코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완전히 서로 다른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 왜 서로 다른 고객들이 서로 만나서 거래하면 되는데 왜 플랫폼에 모여서 거래할까? 왜 연결되기를 원할까? 그게 바로 경제학자들은 거래 비용과 한계 비용의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에어비앤비를 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정보 탐색 비용이 효율화된다는 걸 느끼는 거죠, 고객들이. 그래서 검색으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으로 인지한다는 건 뭐냐면 한계 비용, 플랫폼 사업자의 한계 비용은 최적화시키고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나 제품을 한 단위 이상 생산하는 데 투입하는 코스트를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한계 비용이 처음에는 많이 들다가 대량 생산으로 가면서 줄어들다가 홀딩 코스트가 높아져요. 보유 비용, 재고 비용이 높아지면서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높아져. 근데 플랫폼 사업자는 한계 비용을 최적화시키는 거야. 뭘로? 데이터 자산으로. 오토메이션해서. 과거에 정보를 매치메이킹 하는데 큐레이션 하는데 예를 들면 1시간이 걸렸다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니멤버 아세요? 니멤버? 명함 서비스 아세요? 한국에? 아시는 분, 쓰시는 분. 니멤버 요즘 쓰면서 바뀐 게 뭘까요? 과거에는 얘네들의 모델은 뭡니까? OCR 소프트웨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타이피스트가 해결한 거잖아요. 그거 되게 신의 한 수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OCR 소프트웨어, OCR 기술이 아직 100% 인식률이 안 돼요. 그래서 95% 정도까지는 갔는데 5% 때문에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OCR 쓰다가 안 써. 근데 리멤버는 뭐예요? 타이피스트가 사진을 찍으면 내가 타이피스트가 쳐주나 에러율이 제로야. 에러율 제로잖아요. 사람이 쳐주는데 그러니까 뭐야? 저는 리멤버만 쓰기 시작했어요. 야, 내 명함을 내가 쳐야 되는데 사람이 쳐주네. 공짜로 그것도. 근데 요즘 과거에는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타이피스트가 쳐주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죠? 내가 딱 찍어서 한 1시간, 2시간은 있어야지만 올라왔어. 등록이 됐어.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왜 실시간으로 올라올까요? 타이피스트가 그러면 100명인데 5,000명으로 늘었을까? 그게 아니죠. 얘네가 갖고 있는 명함 DB가 지금 2천만 장이 넘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음으로 내 입장에도 처음 등록하지만 이미 뭐예요? 얘네 클라우드 서버에 다 등록돼 있는 거야. 찾아서 그냥 나한테 이제 사람이 타이피스트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가 뭘까요? 그게 뭐예요? 실시간으로 지금 업로드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계가 러닝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룰 베이스로 머신러닝까지는 갔다는 거야. 얘네들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데이터 자산인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가 쌓이면 뭔가 패턴이 보이고 그 패턴을 룰 베이스로 이제 가공하기 시작합니다. 룰 베이스. A 더하기 B는 C다. 룰 베이스로 이제 머신러닝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은 룰 베이스는 머신러닝에 가까운 거죠. 딥러닝은 뭐예요? 이제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하는 거죠. 예, 인간처럼 사고해서 데이터만 넣어주면 뭐 인간이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의 거의 뇌 수준에 가까운 네트워크, 인공 신경망 네트워크 기술에 의해서 사람처럼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소피스티케이티드하게. 근데 이제 머신러닝에 가까운 룰 베이스의 수준까지는 간 거야. 제가 보기에는. 리멤버가. 그래서 저는 리멤버가 조금 영민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결국. 이게 바로 데이터 자본주의가 의미하는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이 이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인맥 라운지까지 오픈했잖아요. 인맥 라운지 왜 오픈했을까? 링크드인처럼 이제 갈 거예요, 얘네. HR 쪽으로 갈 거라고 분명히. 2천만 명의 고객 데이터가, 명함 데이터가 있는데, 명함 데이터에 뭐가 있습니까? 직급 정보부터 시작해서. 그죠? 회사 정보. 그럼 직급과 회사 정보가 있으면 대충 이 사람이 뭐에 엑스퍼트인지, 뭘 잘하는지
추정할 수 있잖아요. 추출할 수 있잖아. 딥러닝은 이제 그게 가능한 거지. 딥러닝은. 누군가의 인맥 라운지에 누군가가 저 이런 사람 지금 뽑는데 혹시 추천할 사람 이런 지금 대화만 올라오고 있거든요. 리멤버의 인맥 라운지에는 사람 뽑는 질문만 올라오고 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은 리멤버가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하게 놔두는데 나중에 딥러닝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뽑아내서 이제 큐레이션 해주겠죠. 고객님 한 5명 정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렵니까?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 그 질문 올린 사람이 만나보고 싶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 공짜로 할까요? 프리미엄 서비스로 가겠죠. 자, 월정액으로 프리미엄 결제하세요. 이게 뭐야? 이게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부분 구가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이라는 게 데이터 자본주의의 핵심이고 데이터가 돈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오토메이션, 머신러닝, 딥러닝 플러스 오토메이션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휴머나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 미국 애들이 하도 쓰는 용어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한국말로 해석하기도 힘들어. 머신러닝은 뭐라고 해석해? 그냥 머신러닝이죠. 얘네는 인간화된 빅데이터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표현해요. 휴머나이즈드 빅데이터. 이 휴머나이즈드 빅데이터가 뭔지 들여다보니까, 과거지향적인 고객의 데이터가 아니라, 얘네처럼, 스티치픽스처럼, 요거만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스티치픽스라고 하는 업체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모르지? 어떤 업체죠? 네. 낯이 굉장히 있는데? 저랑 어디서 뵀죠? 어디서 뵀죠? 그러니까요. 많이 뵈십니다. 그렇죠.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대표님이. 스티픽스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셨나요? 이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톤 앤 매너랑 비슷하게 얘기하셨어요. 얘네가 보면 데이터 드리븐 온보딩 프로세스 이런 용어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빨간 줄 그냥 친 게 아니라 얘네가 패션 커머스인데 넷플릭스와 스포티라이크하게 컨텐트 디스커버리를 해주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네의 프로세스는 딱 이렇게 3단계인데 우리가 원래 패션 커머스라고 얘기할 때 주로 패션 커머스는 뭐냐면 그냥 상품 카탈로그가 보여져야죠. 11번가에 내가 구매하려고 어떤 의류를 구매하려고 카테고리를 계속 누르죠. 누르다 보면 이제 상품이 한 1000개가 나와. 1000개가, 그죠? 그래서 상품을 보면서 3D로 막 돌려주는 데도 있고 막 가격도 보고 하다가 구매를 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오는 거 보면은 실제로 봤던 거랑 좀 틀리거나 핏이 안 맞거나 그래서 반품률이 15%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 레이크 카탈린이라고 하는 이 창업자는 거기에서 그 페인 포인트에서 시작한 거야. 아니 그렇게 탐색과 정보 비용을 1시간, 2시간을 들이고서 위시리스트에 한 10개, 20개 다 담은 다음에 여성들이 그렇잖아요. 위시리스트에 장바구니에 한 10개 담은 다음에 심지어 그걸 또 저희 남편한테 물어도 보고 이거 어때?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도 구매하는데 온 거 보면 쌍 욕이 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뭐야 이거 핏 하나도 안 맞네. 옷이 천이 있다고가 다 있어. 반품률이 15%에 달하는 거야.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업자도 본인의 그 경험에서 직장 여성이었으니까 그 경험을 어떻게 다른 식으로 효율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스티치픽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티치픽스는 가게 되면 딱 보면 상품 카탈로그 하나도 없어. 뭐가 있냐면 제가 한번 써보세요. 다 한국으로 배송 안 해줍니다. 물론 미국에서만 쓸 수 있는데 제가 그 퍼스널 퀴즈, 그러니까 거기 이게 이제 온보딩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온보딩이 뭐야? 계속 사용자가 비행기에 탑승하게끔 만들어 놓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얘네가. 그게 바로 퍼스널 퀴즈예요. 근데 딱 들어가면 회원가입하자마자 이런 퍼스널 퀴즈가 나와. 뭐에 대한 퍼스널 퀴즈? 내 신체 지수, 좋아하는 컬러, 색감, 4단계로 질문을 합니다. 1분이면 끝내요. 1분이면 띡띡띡띡띡 1분이면 끝나. 그러면 끝나자마자 얘가 뭘 하냐면 딥러닝 알고리즘이 돌아가요. 딥러닝 알고리즘이 돌아가서 10개를 뽑습니다. 나한테 가장 알맞을 만한 상품 10개를 뽑아요. 그리고 3,000명의 계약된 정규직이 아닙니다. 마치 리멤버의 타이피스트처럼 건당 얼마씩 주는 3,000명의 스타일리스트들이 미국 전역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지역에 이 사람이 정보 입력한 그 지역에 사는 스타일리스트한테 정보가 가가지고 그 10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뽑은 10개 중에서 5개를 빼줘. 휴머니. 그래서 5개만 추천해줘요. 그 5개 추천된 제품만 보는 겁니다. 그냥 바로.
그 제품을 보고 코디가 되어 있는 거죠. 너한테 맞을 만한 코디는 이거야. 그러면 그 코디되어 있는 상품 컨텐츠를 보고 배송비 $20만 결제하면 박스로 5벌을 보내줘요. 5일 동안 입어봐.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구매를 하게 돼서 결제를 하게 되면, 앱에서 바로 결제를 하게 되면 배송원이 나머지 4개를 갖고 가는 거고 $20를 빼줍니다. 실제 결제 금액에서. 이 모델로 지금 $5천만 이상 투자받고 지금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파일링한 상태, FCC에. 5년밖에 안 된 기업이. 이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은 넷플릭스의 알고리즘을 만든 개발팀이 여기에 다 합류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의 성공 사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점점 더 데이터 자산의 중요성, 그 중에서도 고객 데이터가 중요한데 우리가 얘기하는 고객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그런 데이터는 관심도 없어요. 얘네들은. 뭐에 관심 있어요? 계속 서비스를 쓸 때마다 고객한테 온보딩 프로세스를 태우는 거야. 내가 이 서비스를 딱 끝나고 나오려고 할 때 물어보는 거죠. 또. 서비스 잘 이용하셨습니까? 팝업 창이 갑자기 떠. 서비스 잘 이용하셨나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누르면 돼. 누르면 자꾸 이런 식으로 온보딩 프로세스 상에서 고객의 프로파일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주 UI, UX 관점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트렌드. 그게 바로 휴머나이즈드 빅데이터야. 휴머나이즈드 빅데이터는 뭐냐면 조금 인간의 그 고객의 어떤 행동 패턴들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좀 알기 위해서 고객들로부터 온보딩한 상태에서 계속 수집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의 노력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빅데이터는 그냥 가베지 데이터든 뭐든 간에 양이 굉장히 많아서 뭔가 잘 돌리면 좀 쓸만한 것들이 있을 법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휴머나이즈드 빅데이터의 시대로 오고 있다. 뭐 이런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 있다고 얘기들의 그 관점이 뭐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이런 모델의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끝낼 건데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의 펑션 오브 뷰티 담지는 못했는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유심하게 보고 있는 사업 모델입니다. 펑션 오브 뷰티가 뭘까요? 처음에 이름도 좀 이상하잖아요. 펑션 오브 뷰티가 뭐야? 미의 기능? 이게 뭐야? 얘네는 못 가.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서비스가 뭘 것 같아요? 린스와 샴푸를 퍼스널라이제이션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얘네는 뭐예요? 헤어케어 퍼스널라이즈드 하는데 어떻게? 원래 있었는데 바뀌었네? 네. 퍼스널 퀴즈를 풀게 해요. 퍼스널 퀴즈. 스타트 더 퀴즈. 더 헤어 퀴즈. 헤어 퀴즈에서 뭘 풀어요? 네. Build your hair profile. 너의 지금 헤어스타일이 뭐야? 이걸 물어봐. 네. 그래서 나는 컬리, 곱슬머리야. 컨티뉴. 이게 세 가지 다. 헤어 스트럭처 해야 되나? 헤어 스트럭처, 오일리하다, 좀. 컨티뉴.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온보딩 프로세스인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슨 설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고객의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자꾸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4단계예요. 4단계를 풀면, 뭐가 나올까요? 나한테 딱 맞는 성분 배합과 컬러를 고려한 린스와 샴푸를 나한테 추천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너 한번 써볼래? 테스트해볼래? 딱 누르는 순간 바로 박스로 배송해줍니다. 써보고 괜찮으면 뭐야? 정기 구매하는 거예요. 정기 배송 서비스예요. 뭐예요? 샴푸와 린스에. 이런 서비스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비즈니스 모델 혁신자들,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이 구가하는 일종의 데이터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휴머나이즈드 빅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추세라는 거예요.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뭔가 개인정보를 디깅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꿈도 못 꾸죠.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해. 하지만 이거는 개인정보와 무관하죠. 그러니까 나의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스타일에 대해서 내가 제공해줘야 돼. 제공하고 싶죠. 왜? 내가 큐레이션 받으려면. 정보 탐색 비용을 네가 줄이려면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좀 주세요. 그럼 저희가 큐레이션 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사업자들이. 그러면 이 데이터가 1명이 아니라 만약에 100만 명이 이 데이터에 참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집 클러스터가 나오겠죠.
곱슬머리 군은 이런 배합 성분들이 주요하구나. 이런 데이터들이 뭡니까? 이제 누լ 베이스로 가는 겁니다. 머신러닝이 되겠죠.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들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매치메이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 이제 성장하는 방식이 뭐냐면 처음에는 중계를 해, 중계. 벌키하게 그냥 중계만 해줘. 탐색 비용을 조금 줄여주는 거죠. 중계를 하다가 데이터가 쌓이면 큐레이션 해줘요. 플랫폼 사업자가 머신러닝으로 하면서 약간 큐레이티드 된 컨텐츠도 제공해요. 궁극적인 건 뭘까요?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거 하나, 매치메이커로 가는 거야. 1대1로 매치메이킹 해줘. 그럼 고객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한테 딱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새끼가 이거 나한테 딱 맞다고 얘기하니까 한번 써보고 싶은 거야. 근데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요? 락인이 되는 거예요. 안 괜찮으면 쌍욕을 하고 딴 플랫폼으로 옮겨 타겠죠. 근데 대략 맞으면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의 종속 효과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